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레비스트로스의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소제목이 레비스트로스의 논리라는 제목이에요. 이것은 레비스트로스의 신화학을 미톨로지라고 하지 않고 미톨로지크라고 이름을 표기한 데서 외도가 따왔는데, 오늘은 신화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64년도에서 71년도까지 출간되었던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논리 네 권, 신화학으로 번역됐죠, 그죠? 그 네 권을 뭐 전부 다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만 해도 아메리칸 인디안 그 신화가 813개나 들어있고요. 정말 지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나,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신화, 그죠? 북유럽 신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신화, 페르시아 신화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화들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거야. 이름을 외우다가 이게 족보가, 그죠? 족보를 익히는 것도 힘들어, 그죠?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죠, 그죠? 작업인데, 예도는 전반적으로 레비스트로스의 그 핵심적인 그 사유를 중점적으로 하여서 신화의 구조를 오늘 네 번째 시간에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겠죠. 신화는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인들에 의하여 이성 중심의 사고를 가진 자들은 신화는 거짓된 것이고, 역사와 대비하여서 볼 때에 뭔가 이 세계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쉽게 말하면 전설이나 또 동화, 동물들의 이야기, 이런 민담,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인류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계몽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이성의 보편 담론이 역사와 더불어서 역사주의가 됐을 때는 이러한 신화는 뭔가 사라져야 될 것. 그럼에도 독일에서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서 일어난 낭만주의는 또 다른 전설이나 신화에 대해서 또 다른 태도를 보이지만, 어쨌든 계몽주의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성중심주의가 전부 단지 알았다라. 물론 그 이후에 니체가 나타나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또다시 수정하면서 인간의 어떤 근원에 대한, 기원에 대한 그런 것들. 지금 눈에 보이는 문화의 정점은 비문화적인 인간의 본능과 그 다음에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인간의 특징으로부터 자연과의 연합에 의하여 본능과 더불어서 나타난 게 많다라는 것을 자기의 전집에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그죠? 인간적인 것은 비인간적인 것에 의하여 인간적인 것 역시도 해석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유명한 문구를 남기죠,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에서 투겐트 이스트 아우스 투겐트 게볼덴. 뭔 말이에요? 미덕은 비미덕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미덕은 비미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그런데 그 기원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알고 보니까 지배자들의 어떤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너무나 많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니체가 밝히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쨌든 레비스트로스 역시도 인간의 어떤
오늘날의 20세기, 19세기의 과학 문명을 갖고 살았던 그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의 두뇌는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어떤 그러한 과학 기술 문명의 그러한 논리적 추상적 사고는 사실은 특수한 것이고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부분적인 것에 속하는 거고 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원시적 사고, 야생의 사고가 바로 인간의 본능에 있어서 근원적인 사고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신뢰의 그죠? 레비스트로스의 사유가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성이 감추고 있는 이성 배후에 있는 이성이 의미라고 알고 있는 그 배후의 무의미와 그죠? 그 무의미와 함께 더불어 있었던 인류의 기원, 우리의 모든 이성적 인간이 토대로 삼고 있는 인류의 기원에는 야생의 사고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프로이트한테서 꿈과 비유될 수 있어요. 꿈.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은 꿈을 통하여 나타나며 신화는 바로 인류의 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생의 사고 첫 페이지에서 그죠? 아주 초반부 한 20페이지 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신화의 분석은 바로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과 연관되어 있고 마치 칼 융을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죠. 물론 야생의 사고에서 융을 내리딱까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집단적 무의식은 다른 게 아니라 인류가 그죠? 집단적으로 꿈을 꾸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과 현대인들의 논리적 사고 배후에서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야생의 사고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한 무의식의 구조, 인간의 본래적인 그러한 자기의 고향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신화를 통하여 분석할 때에 드러난다고 봤고, 프로이트는 이것을 꿈을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을 알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죠? 이 점에서 상당히 많이 그죠? 토템과 타부라고 하는 그 프로이트의 작품에서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것들은 프로이트가 어쨌든 자기 자신의 그 집단 무의식을 그죠? 개인의 무의식에서 집단의 무의식, 사회의 무의식, 후기로 가면서 문명의 불만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듯이 사회의 어떤 그러한 출발점에는 이러한 무의식적 집단적 꿈의 현상과 같은 것들이 신화를 통하여 나타나며 종교의 기원도 거기에서 출발되었고 사회도 거기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그 신화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19세기의 과학 기술 문명을 갖고 살았던 진보했다라는 인간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신화를 분석할 때 오히려 인간의 심층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신화의
분석에서 중요한 관점이죠. 그죠? 인류는 꿈꾸고 있으며 그 집단 무의식의 어떤 그런 원형을 갖고 있고, 그것은 오히려 신화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이렇게 되면은 레비스트로스 이전이라든지 구조 인류학 이전에, 아니면 인류학 이전에 프레이저라든지 말리노프스키와 같은 그러한 초기 인류학자들 이전에 역사와 신화를 나누고, 역사는 사실에 근거한 학문이고, 그 다음에 신화는 비역사적인 거짓된 그런 학문이라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인 어떤 분석에 불과하고 수박 거달기도 안 되는 역사 실증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과학기술 문명의 사유와 그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보편적인 비이성의 사고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시인들, 문화가 발달되지 않는 곳에 살았던 이 원시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러한 보편적 비이성의 구조, 신화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죠? 논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유럽의 그 당시에 19세기, 20세기의 인간들을 분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브라질의 원주민이라든지 호주의 원주민, 그리고 아메리카의 인디안들, 그리고 다양한 유럽의 어떤 그 로마와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인류의 원형을 찾아내려고 했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신화 분석은 아무리 유럽의 신화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신화와 그 다음에 호주의 원주민들의 신화가 전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통되는 구조와 논리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레비스트로스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톨로지라고 하지 않고 미톨로지크라고 했던 거야. 미톨로지크. 그러니까 신화에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야. 사실은 55년도에 논문으로 출간되었던 55년도인지 하여튼 초반에 신화의 구조 연구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초기에 작성되었던 무스디왈의 무용담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 중세의 어떤 기사들의 어떤 그 세계를 신화로서 묶었던 그런 건데, 거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연구들은 주로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인디언들의 어떤 그 자기의 문화권과 다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문화를 분석한 게 아니라 서구 유럽의 신화들을 분석했으며, 거기에서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고대의 중국의 문화와 심지어는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문화는 이러한 그 그리스도교의 성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어두움의 도구,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금식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그리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역에서 신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초기에는 서구 유럽에서부터 다른 문화권들을 비교 분석해 나가면서 끌어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가
엄청나게 방대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그 신화 논리학을 그걸 어떻게 분석했는지 몰라요. 읽는 자들이 족보를 따지다가 그냥 끝나버릴 정도로 그 신화의 그 복잡한 족보와 그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마침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그러한 신화들을 분석해 가는 게 바로 신화 논리야. 물론 거기에서는 또 서구 유럽과 또 다양한 신화들이 분석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신화 논리학의 주제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예요. 일권이 뭐예요? 그 신화에는 구조가 있는 거. 그 구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의 지역을 초월하여서, 그죠? 신화학의 랑그를 이루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야, 여러분. 하늘과 땅. 여러분 봐봐. 하늘과 땅에 대한 것. 그리고 모든 인류의 민족 지학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인류의 신화에는 창조 신화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가 여러분 아시죠? 엘루마 엘리시라고 바벨론 신화의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뭐 몇 개 빼면 좀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모든 민족은 자기의 신화를 갖고 있어. 근데 그 신화는 언제나 창조 신화로부터 시작되고, 그 창조 이야기에는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리고 죽음이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어. 생명과 죽음이 항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신화에는 하늘과 땅, 여러분 하늘의 신이 뭐야? 우라노스잖아, 그리스어에서. 그 다음에 땅의 신임을, 땅의 신, 바다의 신도 있어.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그 다음에 재미있는 크로노스가 거기서 나오는데,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야. 가이아가 또 처음에 있었고, 그죠? 그래서 땅의 여신인 이 가이아가 사실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 우라노스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리스 신하고, 그 다음에 지하의 신도 있어. 하데스. 이런 식으로 모든 신화는 하늘과 땅을 배경으로 이항대립, 오포지시옹 비네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항대립을 통하여 이승과 저승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그거는 수직적인 거고, 수평적으로는 자연에서 어떻게 문화로 나가는지가 기록되는데, 이때의 대부분의 신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과 인간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동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자, 기가 차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게 모든 신화는 원본이 있고, 그 원본에서 끊임없이 구전을 통하여 각색되어서 발전되어 나가는데, 레비스트로스는 그래서 그 모든 각색대에서 변수로 나아갔던, 원본에서 변수들로 가지치기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 나가면 신화의 구조의 논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도 호메로스 판이 다루고 소포클레스 판이 다루고,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역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의 이야기들은 원본에서 계속해서 갈라져서 변종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독특하게도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모든 신화의 이야기에서 스칸디나비아 신화도 그런 게 나와요. 희한해.
동물이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어? 용의 이빨에서 뭐 사람의 뭐 이빨을 뿌렸더니 거기에서 어떤 종족이 나왔다?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어떤 그런 것에서도 나타나. 여러분, 창세기에도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게 뱀이야, 여러분. 뱀. 그 신화에서 한번 잘 봐봐. 뱀.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제발 이 강의 듣고 댓글이나 메신저나 이런 걸로 얘도한테 제발 좀 하느님의 말씀은 뭐 살아있는 역사라고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 거 받아서 답하는 것도 답도 안 하지만은 얘도도 요즘은 프로가 돼 갖고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00% 신화입니다. 그죠? 신화지,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게 역사의 장르면 성서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데, 어쨌든 예도TV 구독자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뱀이 나타나. 뱀이, 하느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대. 매개 역할을 하죠. 그게 동물과 인간이, 신이 동물로 변해서 인간과 막 섹스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신화도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물론 상징이고 인간의 기원, 이 세계의 우주론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장르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신화의 장르를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화는 이 세계의 역사적인 문서로 장소와 시간을 갖고 특정 연대기 속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적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화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매우 중요한 거고, 그냥 역사 실증주의자들이 신화를 다루듯이, 그렇게 신화를 다루는 거는 완전히 뭔가, 뇌가 절반은 없는 자들의 사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화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화에는 자연과 문화의 경계, 그 다음에 신과 인간과 동물들의 개체들의 변화, 그거를 통하여 어떻게 집단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지, 거기에서 꼭 나오는 게 근친상간과 살해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봐봐. 창세기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 여러분. 그런 게 엄청 많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신화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다양한 어떤 장르, 신화 안에서의 다양한 주제들을 산출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죠?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냄새는 뭐야? 후각이죠, 여러분. 후각을 통하여 그 냄새가 어떻게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의 썩은 것과 또한 음식이 상하지 않고 싱싱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도 나타나고, 또 뭐죠? 냄새를 통하여 우리는 신성의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음식 문화로 나가게 되고, 또
우주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와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때마다 나타나는 자연현상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관계하는지 이런 것들이 신화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말하면 미각이 있어. 미각은 먹는 거잖아, 그죠? 먹는 것의 비유를 들어서 꼭 성적인 것들이 나타나. 하나 재미있는 거는 레비스트로스가 식탁 문화의 기원이라고 하는 식탁 예절의 기원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신화 논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꿀과 성적인 것을 함께 다루면서 꿀과 허니문, 신혼여행 이런 걸 또 다룹니다. 그래서 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였어? 이거는 신의 음식이었어. 신의 음식.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보관하게 되면서 문화의 상태로 가게 되면서 이것이 타락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성의 월경혈과 또한 비교하면서 성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신화에는 인간의 후각과 미각과 그 다음에 본능적인 그런 욕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겠어? 신화에는 그런 미각적인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생식 기관을 통하여 어떻게 변형되면서 인간의 그러한 성적 욕구가 미각적인 것하고 음식물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기록은 다양한 구조 안에서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화 논리학 안에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다른 서구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리스어와, 그죠?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잡종의 신과 인간과 동물의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북아메리카 신화와 남아메리카 신화에서 더욱더 신의 어떤 이야기가 초자연적인 것으로 갖고 가면서 대놓고 뭐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신의 이름들이 막 절비하게 나오고 인간과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그래서 인간과 또 관계를 해서 새끼를 낳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보다는 자연과 초자연적인 것들의 어떤 질서를 통하여 우주론을 표현하는 그런 성스러운 것들과의 관계가 또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먹는 방식, 옷을 입는 방식들. 그러니까 옷을 벗는 거는 뭐겠어? 옷을 벗는 것은 자연이죠. 옷을 입는 거는 또 뭐야? 옷을 입는 것은 문화지. 그런데 성서 이야기에서도 죄를 짓고 아담이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의 옷을 만들어서 입잖아. 그런 것처럼 인간이 최초에 만든 옷은 다 자연의 동물의 어떤 가죽이라든지 자연의 어떤 이런 것들로 다 만든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류 체계들이 옷을 입고 옷을 벗는 자연과 문화의 차이를 통하여 모든 신화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화에는 왜 근친상간이 금기를 통하여 금지되는지, 그 다음에
형제 사례와 아버지 사례와 그 다음 어머니와의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왜 모든 신화의 근원적으로 나타나는지는 바로 그 시대의 문명의 발달, 문화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원시인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들이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 구조로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신화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 인류의 최초 인간들의 어떤 생활상 안에는 우리가 금기시하는, 우리가 도덕이라는 말로, 미덕이라는 말로 금기시하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덕은 우리 인간의 기원이 아니라 한참 뒤에 대가리를 써서 만들어낸 조항이에요. 조항. 그런데 그 이전에 최초의 인간들한테는 이성이 아니라 비성이 있었고, 그 비성 안에는 논리가 있었어. 그 논리는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자기 보존 본능을 통하여 식생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자연과의 아직 완전히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인간들의 그러한 생활상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논리들이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적으로 보게 되면 뭐야? 참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부족들은 처음에는 친족들끼리의 어떤 그러한 연합이었다고. 친족들끼리 연합하려고 하면은 연합을 하게 되면은 친족 사회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친족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그들끼리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최초 인간의 교환이 바로 성적 교환이야. 그래서 씨족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그런 문화가 발달한 거야. 그런데 씨족은 씨족인데 같은 씨족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씨족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12형제가 12지파로 바뀌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씨족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형제살인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게 여자를 교환하는 거였어. 그 교환이 바로 최초의 근친상간의 금기를 일으키고 사회적 관계를 매개해 줄 수 있는 최초의 정치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씨족에게 자기 씨족에 들어있는 여자들을 다른 씨족에게 넘겨줄 때는 최소한 자기 자신들의 씨족 안에서 성적인 충족을 시키지 않은 순수한 여자들을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경쟁 관계들을 하나의 연합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금기가 일어나게 됐고, 그 금기를 통하여 조약을 맺게 되었고, 거기에서 연합된 어떤 보다 큰 사회가 탄생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여자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통하여, 그죠? 아버지를 살해한 그 형제들이 또한 아버지에 대한 토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자기들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면서 자기 형제들끼리의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의례들이 또 발달한 거야. 그거는 바로 종교의 기원이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신화 속에는 이러한 경쟁을 통한 형제 사례와 근친상간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금기하는 사회적 제도들이 근본적으로 들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그죠? 생존하기 위하여,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화의 발전으로 들어오기 위하여서 치러야 됐던 그런 의례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독특하게 일어나는 그 할례도, 그죠? 어떻게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독특한 그런 문화예요, 그것도. 그것도 독특한 거야, 아주. 여러분, 할례라는 거. 그것도 역시 독특한 거야. 그래서 음식, 먹는 음식, 그 인간의 다 본능이죠. 그 다음에 소리, 그 소리들 안 했네, 소리. 소리는 왜 신화에서 나타나?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게 음악이잖아, 또. 이 소리는 뭐야? 처음에는 동물들이 내는 소리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의 소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동물들과 그 다음에 또 뭐야? 식물들의 바람소리와 이런 다양한 것들의 소리를 통하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생각했다라. 그러니까 후각과 미각과 청각까지 이런 근원적인 감각적인 것들을 지배하는 문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적, 그죠? 자연적 감각을 촉발시키는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들은 다 신화 속에서는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논리들을 거기에서 추론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양 신화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아메리칸 인디안의 어떤 북아메리카를 먼저 분석하고 남아메리카를 분석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신화학 1권은 뭐야? 신화학 1권은 바로 이러한 요리의 방법이 자연과 문화, 하늘과 땅,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경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요리의 특징을 밝혀내는 게 바로 1권이야. 날 것과 뭐죠? 날 것과 익힌 것. 그 다음에 2권은 뭐야? 2권은 이런 신화들이 어떻게 변종을 갖게 됐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뭐야, 호메로스판이 있고, 소포클레스판이 있고, 이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가지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각 지역의 그러한 신화들 역시도, 자기의 변종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 변종들을 통하여 신화의 발전사를 추적하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나타나는 신화의 논리가 존재한다라고 본 거야, 레비스트로스는. 그죠? 그래서 변종들을 다루는 게 2권이고, 3권에서 드디어, 그죠? 본격적으로, 3권은 너무 지루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 지역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명칭들 참, 북아메리카의 신화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리고 4권에서는 이 북아메리카의 신화가, 그죠? 남아메리카의 신화와, 어느 정도 접목되고, 그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4권에서는 남아메리카의
신화들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종합적 랑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논리를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신화 이야기는 뭐겠어요? 개별적인 신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개별적 신화 이야기는 빠롤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개별적 신화 이야기를 통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묶은 신화 논리라고 하는, 신화학이라고 하는 랑그가 있는 거예요. 그 랑그 속에 들어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인간의 자연과 그 다음에 문화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 거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후각과 미각과 그 다음에 또 뭐죠? 청각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본능이지 뭐 인간의. 그 다음에 또 성적인 것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것과의 관계. 거기에서 인간과 동물과 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각각의 신화들이 그 전체 랑그에서 차지하는 그런 개별적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거기에서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거기에서 나타나는 친족 관계, 친족의 외부와 내부,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족들끼리의 갈등, 거기에서는 또 영웅이 나타나서 그 특정한 부족이나 가족을 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주제가 되고, 그래서 음식들의 종류를 또 분류별로 나누고, 거기에서 식물과 동물의 분류 체계가 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신화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나 성서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3권과 4권은 엄청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걸 읽으려고 그러면. 그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뭘 고유명사를 나열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잡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족보 따라가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얘도는. 족보를 따라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도 그렇잖아. 오디세우스만 해도, 오이디푸스까지 나올 때까지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오이디푸스 발, 신체에 나타난 특징, 오이디푸스 아버지의 라이오스가 갖고 있는 특징인 뭐야? 왼손잡이.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의 할아버지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할아버지의 신체적인 특징이 뭐야? 절름발이었잖아. 그러니까 절름발이, 그 다음에 또 왼손잡이, 가게에 흐르는 독특한 육체에 대한 상징도 또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죠? 오이디푸스에게선 절름발이, 아니 그 부어 오른 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레비스트로스의 해석에 따르면 토착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으로부터도 태어나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것이 신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쨌든 암컷과 수컷의 어떤 그러한 성관계를 통하여 인간이 태어나든, 그 태어나면 언제나 두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나온 자들과 그 다음에 암컷과 수컷의 어떤 그러한 성적 관계를 통하여 나온 그런 존재든 간에 그런 다양한 특징들이 신화 속에서는 나타나고 계보학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문화의 심층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원형의 구조라고 봤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화는 거짓말이 아닌
우리가 의식과 이성으로 감추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의 원모습인 거야. 우리의 거울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층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그래서 인간 총체의 집단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원형으로서 신화는 분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뭐 장난하나,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물에 불과한 거지, 여기에 무슨 뭔 의미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대한민국의 신화도 있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화를 분석하는 자들이 누군가가 한번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 그 모든 신화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속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레비스트로스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항대립적 논리라고 레비스트로스가 부르는 거예요. 신화에는 논리가 있다. 그죠? 그거는 대수학적인 논리와 같이 인간의 두뇌가 이항대립적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화의 구조에도 그러한 대립적 구조들이 존재하고, 그것은 인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논리를 주장하는 현대인들의 이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 이성의 모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라고 레비스트로스는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여도가 다음 시간에 아마 토테미즘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나가겠는데, 어쨌든 레비스트로스 안에는 윤리학이 존재합니다. 이 서구 문화가 이런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그 다음에 호주의 어떤 신화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섬들의 신화나, 아메리카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신화나, 또 다른 지역의 신화보다도 훨씬 더 전쟁과 살인과, 그죠? 그 다음에 근친상간과 오만 강간과 오만 이야기들이 잡색으로 뭉쳐져 있는 신화가 바로 서구 문명이 그리고 있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봐. 기가 차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우월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예도가 레비스트로스 마지막 강의 때 할 겁니다. 이 주제를 갖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지옥이 있는데 그건 타자의 눈이다 그러잖아요. 타자가 지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게 사르트르의 윤리학이었어요.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는 이걸 뒤집어서 우리 서구인들 안에 지옥이 있다 그럽니다. 지옥은 우리 밖이 아니다. 우리 밖 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은 우리 안에 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그거는 예도가 레비스트로스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그죠? 따로 묶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레비스트로스의 1차 강좌 마지막이겠죠, 그죠? 한 6, 7번째 되겠는데, 그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 레비스트로스의 논리, 신화 논리학, 신화학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여도는 물러갑니다. 꼭 1차자로 읽어보시고, 특히 신화 논리의 3권과 4권은 상당히 인내를 필요로 하고, 사실 1, 2권도 여러분들은 그럴지도 몰라. 근데 얘도는 나름대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3, 4권은 상당히 정말 뭐 하는 건지, 내가 학문을 하는 건지, 이게 족보를 외우는 건지, 물론 중간중간에 다 이야기지만은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직접 1차 자료에 진입하시고요. 시간 되시면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를 통하여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겸손함을 요청하는 그런 윤리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레비스트로스의 윤리는 예도가 따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